자, 늘 그렇듯이 발제자께서 먼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김채린 씨. 네, 사실 질문이 조금 굉장히 러프하긴 한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좀 그냥 용기 내서 써봤는데요. 그, 어, 이 자본론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산업혁명 시기에 그, 여러 자료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었던 점들인데, 자본론이나 어떤 그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늘 그냥, 어, 뭐라고 할까,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대의 현실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약간 신기루 같은 어떤 희망이나 꿈 같은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어,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세기 영국과 유럽에도 자본주의가 어떤 성과주의를 다극한 측면이 있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뭐 너희들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신분을 넘어서서 결국 이제 너희들도 어쩌면은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적 환상이 그들에게 없었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그 그 신분 제도가 이제 물론 계층으로 대체되기는 하지만 그때 당대의 현실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게 어떤 뭐 자신의 힘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어떤 결혼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로서라도 뭐, 뭐, 신분의 일종의 뭔가 사다리를 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가능하다라고 하는 막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데, 이 대공업 시대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지, 뭐, 사실 1번과 2번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질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저한테는 좀 느껴져, 궁금했었고, 그냥 약간 당내 현실들이 조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 예, 일단 네, 1번하고 2번은 같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번은 이제 조금 있다가 추가로 네, 보기로 하죠. 자, 예, 이른바 이제 성과주의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환상인데 왜 없었겠어요? 예, 당연히 있었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임금 형태 중에서 이제 성과급이라는 게 그런 환상을 이제 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1권 6편의 임금편에서 성과급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실체가 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리고 훨씬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그 대부분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뭐 꼭 제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임금 형태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이제 환상들이 당대에도 당연히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른 노동자와는 다른 출세 여지가 있는 부류가 있다라는 식의 환상은 이때 당시에도 팽배했고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질문함에서 언급하셨던 이제 상류층 지배계급과 이제 결혼도 당연히 그런 수단으로 됐었는데 뭐
이건 뭐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상인, 상업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나름 이제 점원으로 일하는 이런 이제 노동자가 뭔가 이제 주인한테 그 조금 인정을 받아서 계속 이제 승진을 하고 뭐 주인이 이제 아들이 따로 없을 때 이제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서 이제 사업을 물려주는 뭐 이런 꿈을 꾸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했죠.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런 사례들은 이제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경우였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거짓 희망들이 그 앞서 언급했던 그뭐 성과급과 같은 이제 임금 형태 조작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을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는 이제 다른 노동자와 다르다 또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식의 이제 이데올로기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주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신중간계급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 비슷한,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나 지배계급은 아니지만 노동자가 아닌, 그리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중간계급이라는 환상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19세기 자본주의는 어쨌거나 생산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흔히 이제 제조업이라고 부르는 이제 공장 노동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면서 제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흔히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커지면서 거기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이른바 정신노동이라고 축혀 세워지는 사무 전문직 노동자는 막스가 분석한 이제 노동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식의 이제 환상이 지속적으로 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월요일 세미나 팀에서 이제 논의를 한 번 정도 했었고 참고 자료도 텔레그램 방에 올라와 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어, 항상 이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효과적으로 이제 통치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런 이제 방식이 자본가들에게도 이제 유효할 뿐 아니라 이른바 이제 지식인들, 학자들이 뭐 본인의 의도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겠지만은 예, 사실상 이제 체제 자체를 이제 유지하고 옹호하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제 계급 구분이라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끊임없이 이제 본질은 다르지 않은 새로운 용어나 개념들을 만들어내 왔었죠. 뭐 일단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례를 찾아보면 무수히 많을 텐데 일단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이겠습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3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3번은 이제 흔히 많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관련해서 흔히 많이 하는 얘기들이어서 이제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를 막 시작한 어, 지금 시작한 게 맞나요? 진작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주 4일제 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재택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표준노동의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그것들의 연장선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성격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것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인지 뭐 아니면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인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오늘 발제하시면서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문 이제 첫머리에 그 이전에 10장 앞부분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뭐예요? 네, 그, 뭐,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은폐된 내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계급투쟁의 결과다라는 거죠. 노동일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이제 최근의 변화들 같은 경우도 양 측면이 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계급투쟁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권리, 생존권을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가들 입장에서 가능한 이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가들한 노동 시간 자체를 총 노동 시간 자체를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반대해 왔어요. 근데도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예, 관철되는 흐름으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 그만큼 이제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이제 더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서 나오지만 자본가들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상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연근무제인데 사실 오늘 공부하는 이제 범위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유연근무제와 연결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재택노동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는데 그게 일단 진정된 다음에도 다수의 기업 내지는 이제 자본가들이 이걸 이제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 예, 그 회사에 출근 안 시키고 집에서 시켜봤더니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비용을 덜 들이고 노동자들을 이제 부려먹을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해서 자본가들의 이제 감시와 통제가 전혀 없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대단히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 일정씩 그 컴퓨터가 이제 기업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중앙 전산 처리 장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뭔가 이제 조금 다른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입력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없으면은 당연히 이 노동자가 일 안 하고 이제 놀고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든지 의미 없는 이제 타이핑이라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에서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 뭐 매일 노동자가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어떤 업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하는 방식도 있고 대단히 이제 다양하고 세련되고 이제 효과적인 방식들을 자본가들이 만들어냈고 이미 만들어냈고 또 새롭게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영역이 뭐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 투쟁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노동일, 노동 시간을 이제 둘러싼 투쟁은 끝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자, 발제자께서 5절 관련해서 더 하실 말이 없으시면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네, 예, 저는 이제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과 관련된 그 사례로 제가 이제 사례를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흔히 말해서 유연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업계가 굉장히 바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 안에서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주 55시간을 일하고 그 시간만큼의 휴가를 지급하는 이제 이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80시간의 휴가와 그다음에 유연 노동으로 얻어지는 한 110시간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 이것이 노동 시간에 이렇게 노동 투쟁의 결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어 직업이 없어질 군의 2군에 속하는 이제 회계직들이 지금 이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회계직 직원들의 어떤 업무들이 이제 AI로 대체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당장에 내년에 55시간을 노동해야 되는 것을 40시간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제 그 회계직들이 노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에 한 110시간의 휴가가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직종 자체가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저의 휴가 시간도 이제 줄어들고 이제 반면에 이제 나의 40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주 안에서 주 중에 좀 더 이제 초창기 텍스 시즌에 벌어지게 되는 어떤 노동의 과로가 이제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은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계의 약간의 현실이다라는 걸 살짝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단히 이제 뭐 생생한 사례죠. 그래서 그 생산력의 발전이 이 노동일, 노동 시간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대단히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 지금 우리가 3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그 노동일, 노동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생산력의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4편에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현상들이라는 게 그 단순히 이제 이 편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어, 4편, 5편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이제 풍부하게 알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재택 노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영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재택 노동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아주 잔혹하게 재택 노동자들이 어떻게 내 노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미 다 항문화되고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택노동이 그 노동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혹은 그들의 어떤 것들을 좋게는 이제 다만 하나의 그 베네핏이라고 한다면 출퇴근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고 조금은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그 관리자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점은 있지만 나머지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앞에 말했던 중간 관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대 자체가 중간 관리자로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할 것인가, 혹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중간 관리자도 우리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사실 뭐 이 문제는 그, 월요일 그 세미나 시간에 이제 토론을 하긴 했었는데 그, 뭐 명확한 어느 한쪽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사업장 내지는 현장의 이제 현실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일하는 노동자들, 뭐 중간 관리자 또는 이제 신중간 계급이라고 주류 학자들이 이제 분류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힘 관계, 이런 계급 투쟁의 양상도 살펴보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자본가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은 일단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예, 그 5절에서 보면 그 노동 일을 단축하는 과정이 아동이나 여성한테 먼저 적용된 것 같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면 5절인가요? 6절이죠, 6절. 6절인가요? 그래서 예, 보면 이제 남성 18세 이상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까지도 전혀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네. 이제 약자부터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여성 노동자랑 남성 노동자를 약간 그 대립시키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때도 그런 류의 노동자 분열 시도 같은 게 있었는지 이제 약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약간 그 혜택 같은 거를 이제 여성이나 아동에게 먼저 적용할 때 이제 남성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이제 뭐 그런 지금과 같이 어떤 그 대립적인 구도들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질문 자체가 이제 6절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당시에 이른바 이제 공장 노동이라는 게 대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그 성인 남성 노동자들의 수가 이전의 시기, 그 기계제 대공업 이전 시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줄어듭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사편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6절에 이제 첫머리에 보면은 대공업의 탄생이라는 게 노동일 연장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동일의 무한적 연장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인 남성 노동자를 공장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15장 공부하면은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성인 남성 노동자가 이제 공장의 그 한 작업반의 이 일부의 주도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 임금도 더 이제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와 이제 아동 노동자들을 자기 휴하에 두고 이제 지시를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성별과 연령이라는 게 공장 내 이제 본업에서의 위계서열화의 기준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어, 체력이라든지 근력, 그리고 이제 연령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노동일을 연장시키려다 보니까 최초의 입법이라는 게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이제 먼저 나왔던 거고,
예, 딱히 이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투입돼야 될 여성과 아동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장의 구조였다라는, 공장이 이제 굴러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 노동자 한 명당 이제 보조 노동자, 주로 거의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보조 노동자 몇 명씩이 이제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때 이제 자본가들이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 어쩌면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런 요소들이 예, 이전보다는 이제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 성별에 따른 노동 시간의 차등 적용이라는 것들은 잘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체를 또 이제 여성과 이제 남성을 이제 이간질시키는 이제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건 뭐 구체적인 역사들을 이제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당장 그 문제가 이때 당시에 전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단순히 이제 여성과 아동을 노동일을 먼저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온다라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또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그 그리고 유교적인 계속 예, 지금 아, 아까 하신 질문의 연장선상인가요? 네네네. 아니요, 네네, 네. 질문은 아니고, 예, 제가 그냥 예, 개인적으로 예, 네, 생각하기로 저는 이건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네,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네. 문화의 차이보다는 어떤 산업 구조상에서 노동 구조의 차이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문화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 물질 음, 생활의 이제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5절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5절하고 이제 6절에 제목이 첫 번째가 둘 다 이제 표준 노동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돼 있는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네, 5절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 권력이 의식적으로 노동일을 연장시키려고 했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은 국가 권력이 결코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계급 투쟁의 결과로 노동 시간을 이제 제한하는 과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어, 자본주의적 생산이 처음 예, 시작되었을 때 처음부터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나 지붕이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노동일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잉여 가치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제 자본의 충동,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텐데,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자본 임노동 관계가 최초로 성립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게 가능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잉여 노동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청한 게 뭐예요? 국가 권력의 개입입니다. 그죠? 예. 자본주의적 생산이 재궤도에 오르면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알고 있는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되면 이런 이제 경제외적 강제를 그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예, 예, 그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제 논리 자체가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키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15장에 나와요. 기계화 대공업 공부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올 텐데 어쨌거나 그 산업혁명, 기계제 대공업이 전면화되기 이전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일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그 다른 말로 경제 외적 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적 생산 이전에 노예제나 봉건제에서의 잉여 노동을 착취 수탈하는 방법도 사실은 이제 경제 외적 강제였죠. 예, 그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 되니까 딱히 이제 국가가 강제하지 않아도 착취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이른바 신분이라는 방식으로 올가매는 게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조차도 이제 초기에는 자본가들이 만족할 만큼의 잉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5절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관련한 그 내용들 아까 발제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권의 제일 마지막에 그, 그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제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살펴볼 텐데 그랬을 때 결국 그 노동자들이 국가가 어떤 식으로 노동일을 그 연장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에드워드 3세, 헨리 7세, 엘리자베스 시대의 이제 법령이라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최고임금제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임금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된다가 아니라 임금을 이 이상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임금의 이제 크기를 제한을 했었고 만약에 이걸 위반해서 이제 임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그런 임금을 준 자본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대단히 가혹한 처벌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비교하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끔찍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생산 현장과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지배하고 종속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상전벽해식으로 수준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게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계제 대공업의 탄생입니다. 막스가 이 시기를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부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일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그 제일 첫머리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전까지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노동자들을 하루에 12시간 일 시키는 게 한계였다라는 거죠.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로 노동일이 너무 연장돼서 이건 그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노동일을 규제하는 입법이 처음 그 도입되었을 때 나왔던 그 처음의 법률에는 야, 아동은 최소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규제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텍스트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네, 아이고, 아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네요. 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성인 남성 노동자들한테 그 강제했던 그 노동일의 길이가 최대 12시간이었는데 19세기 후반에 이제 아동 노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그 제시한 그 시간이 노동일이 12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나 그 전후가 달라졌는지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이런 점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예, 그 일권 하의 첫 시간에 그 기계제 대공업이 이제 노동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편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 막스는 10장에서 이런 일들이 전개됐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구빈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진도 있는데, 이게 이제 1901년 당시의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막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본격적으로 성립하는 과정에서의 구빈원보다는 대단히 양호한 이런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구빈원일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딱 봐도 이제 무슨 수용소처럼 생겼는데 애초에 구빈원 자체가 뭐예요? 워크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크하우스를 구빈원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뭔가 좀 그 온정적인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 그 예, 이중의 의미에서 이제 자유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규율에 순응하는 이제 노동 계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본의 이제 마지막 편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구빈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도 그 자본가들이 또는 이제 자본가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지식인, 그 학자 내지는 지식인들이 그, 그 일자리가 없는 이제 노동자들을 구빈원에 가둬야 되는데 이 구빈원은 편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포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막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5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현재의 이제 공장 노동, 막스 당시 19세기 중반에 이제 공장 노동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이미 어, 그런 식의 이제 공포의 칩이라는 것들을 훨씬 압도적으로 그 뛰어넘는 이런 상황이 관철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1770년에 이제 그 자본가들의 머릿속에서만 있던 공포의 집이 예, 공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현실이 자본가들의 예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 6절 같은 경우는 그 발제자가 발제한 내용이 질문한 내용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절에 보면 이제 릴레이 제도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 이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릴레이 제도가 이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언급되는 건 이제 그 세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는데 처음에 등장했던 그 릴레이 제도가 네, 이른바 이제 아동들을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로 이제 교대를 시키는 것에 가까웠다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대제에 가까웠다면 나중에 등장한 이제 새로운 릴레이 제도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그 창발적인 그리고 자본가 입장에서 대단히 이제 혁신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노동일을 규제하는 법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제 그 노동자들을 그 추가적인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이제 부려먹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으냐라고 했는데 최첨기의 릴레이 제도와 이제 새로운 릴레이 제도는 뭐 이름은 똑같지만 그 새로운 릴레이 제도가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제 발전된 것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6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 초반에 그 릴레이 제도는 그 아동들에 대한 이제 교대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후반의 릴레이 제도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그 앞서 나간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방식인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395쪽부터 그 나와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일하는 시간만 이제 근무 시간으로 노동일에 그 산입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여성이나 이제 아동 노동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에 써먹고 그리고 나서 당장 필수적이 아닌 시간에는 야 이제 쉬는 시간이다 네 맘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공장을 떠날 수도 없는 게 언제 다시 이제 자본가들이 필요하니까 야 여기 붙어서 일해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노동자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노연하지 못하는데 예. 그 노동일에 산입되는 시간은 법적 규제를 예, 위반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릴레이 제도인데 자, 이런 방식이 그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많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또는 요일이나 시간대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모든 노동자들을 투입을 시켰다가 손님이 줄어드는 시간대에는 노동자들한테 이제 강제 휴식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어디 멀리 가거나 퇴근할 수도 없는 게 불과 몇 시간 후에 또는 한 2, 30분 후에 야, 너 필요해졌으니까 와가지고 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항상 이제 불러 제끼는 이런 방식이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이미 19세기의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모범 사례들을 제대로 이제 적용시키고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아까 그 미국 그 미국에서의 이제 현실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 실제로 이런 패스트푸드점이나 이제 대형 마트에서의 그 이런 릴레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 경영학에서 대단히 이제 그 훌륭한 하나의 이제 정형화된 그 모범 사례로 이제 인정받고 있고 교과서들에도 이제 실려 있는 방식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릴레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정도로 하겠고요. 자, 6절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네, 뭐 여기 보면은 뭐 그 당대 이제 잉글랜드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노동일을 둘러싼 계급 투쟁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서술이 되고 있는데 배경 지식이 조금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848년 그 혁명을 막스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제일 첫 시간에 이제 막스하고 앵겔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유럽에서 이제 그 1848년 혁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실패하고 나서 185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막스가 영국, 잉글랜드로 이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이제 막스주의 역사가로 알려진 분이 19세기 이제 3부작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그 제국의 시대라고 하는 세 저작이 이제 대표 저작들인데 그 중에서 그 혁명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가 1789년부터 1848년이에요.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연도고 1848년이 그 유럽에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이런 이제 혁명의 불길이 이제 최종적으로 타올랐다가 그 큰 패배와 함께 이후 이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는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시기를 이제 혁명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노동일을 이제 둘러싼 투쟁이 이것과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후로 이제 1873년까지는 커다란 그 위기 상황 없이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예, 선진국 자본주의가 이제 승승장구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홉스봄이 자본의 시대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게 1873년에 이제 시작된 대불황이죠. 우리가 일권 서문 공부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막스 당시에 주기적으로 대체로 10년 안팎의 주기로 공황이 반복이 됐는데 1873년에 발발한 공황이 이후 제대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20년 이상 지속된 이제 장기 불황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자본이 승승장구하는 시대가 이제 이때를 배경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공장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근로감독관하고 이제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근로감독관들은 일부 나름 그 노동자들의 이제 그 처지를 동정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훨씬 다수가 어쩌면 압도적인 다수가 오히려 이제 자본가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당시라고 해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의 이제 공장 감독관들 중에는
정말로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자본가들의 횡포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이제 자본가들한테 정말로 눈엣 가시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레너드 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레너드 호너의 이제 공간 감독관 이제 보고서를 막스가 다수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막스가 영국 런던으로 이제 이주한 다음에 당시 영국의 이제 대형 박물관 이제 부설, 도서관에 들락거리면서 대단히 많은 자료들을 섭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공정감독관 보고서들도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거겠죠.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계제 대공업의 출발점인 산업혁명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기계제 대공업은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그 산업의 성격상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이제 집결하는 걸 불가피하게 요구했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이제 집단적인 저항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급 투쟁이 이제 전면화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6절을 읽다 보면은 고물법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자유무역 그 주의자들 결국 이제 자본가들이 곡물법 폐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세를 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뭐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콘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때 콘은 옥수수가 아니라 주식으로 사용되는 곡식을 통칭하는 대표적으로 밀 같은 이런 곡식을 통칭하는 그 단어이고요. 1815년에 제정이 돼서 1846년에 폐지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1815년이라는 그 연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몰락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나폴레옹 전쟁을 반자코뱅 전쟁이라고 또 이제 부르고 반프랑스 전쟁이라고 또 부르는데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몇 년 있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유럽 전체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이제 봉건 왕조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왕을 이제 목 잘라 죽이고 봉건 체제 자체를 이제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단결해서 이제 프랑스를 밟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나폴레옹도 결국은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똑같아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제 싸움이 진행되면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죠.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한창 잘 나갔을 때 유럽 전역을 사실상 석권하고 영국, 잉글랜드만을 점령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나름 고사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 이른바 대륙봉쇄령이라는 거잖아요. 예, 잉글랜드하고 교역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크게 실효는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규모 교역이 명시적으로는 불가능해지면서 이게 이제 잉글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유럽 대륙에서 밀을 수입해 왔었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잉글랜드 내부에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주들이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글자 그대로 꿀을 빨았습니다. 근데 1815년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대륙봉쇄령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유럽의 이제 영국의 이제 지주 계급이 그때 단맛을 못 잊어서 인위적인 대륙봉쇄령에 이제 준하는 효과를 가진 법률을 만들어낸 게 곡물법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법의 이제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각각의 곡물마다 정해진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국내의 곡물 가격이 이 법률에 정해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할 때 무지막지한 관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법이 폐지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이 명시한 수준으로 잉글랜드에서 국내에서 그 곡물 가격이 그 정도로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상의 곡물 수입 금지법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지주계급의 이익을 위해서였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당시에 그 토리당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지주계급의 당이 다수였거든요. 이들이 다수당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오늘날 영국 보수당의 전신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보통 선거권 같은 게 없었으니까 노동자들이 참정권 운동을 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런 이제 지주 계급의 당에 이제 밀려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이윤을 지대로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부르주아지들 그리고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토리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휘그당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자유당입니다. 자유당의 전신인데 뭐 자유당은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그 해체가 됐고 노동당이 이걸 대체하긴 했죠. 어쨌거나 이게 이제 부르주아지의 정당이라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니까 이들이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그 이익을 그 대변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곡물법 폐지에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막스가 애덤 스미스의 뒤를 이은 그나마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했던 경제학자로 인정하고 이제 데이비 리카도 같은 사람이 실제로 이 곡물법과 그 대단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리카도는 당시에 이제 자본가들의 대변자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어, 어, 그 자유무역은 뭐 그 올바른 것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이제 아이디어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리카도의 비교 이론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당시에 잉글랜드에서 그 곡물법을 폐지하고 자본가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카도의 그 이론적 기여라고 알려져 있는 다른 이론들, 이건 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이론들도 전부 다 이제 그 곡물법 폐지와 관련이 있는 주장들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곡물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그 자본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곡물법 때문에 그 각종의 이제 제약이 커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한테 잘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법만 폐지되면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꼬드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곡물법이 폐지되고 나서 이른바 자유무역의 천년왕국이 예, 예, 현실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폐지 이전의 약속들을 완전히 이제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정반대로 나가버리는 거죠. 노골적으로 이제 배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 토리당 지주들의 당이 곡물법 폐지에 대한 이제 복수로 잉글랜드 의회에서 10시간 노동법을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배계급끼리의 이제 싸움에서 노동일과 관련된 이런 이제 법률들이 어떤 부침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냐면은요. 네, 그 공장법과 관련해서 그 예외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장법이 몇몇 산업 부문에만 적용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범위들을 확정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스 당시의 기준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노동자들의 처지, 임금 노동 조건, 그다음에 이제 착취의 정도가 더 이제 끔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한 내용 중에 이제 3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3절의 제목이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부문이잖아요. 자, 이 3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 지금 그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공장법의 역사에서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동시대 얘기라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장법 적용에 이제 예외를 인정받은 부문들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제 노동법 조항 중에서 대단히 이제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의 고용되는 노동자의 이제 수가 일정 수 이상이 안 되면은 예, 이 적용에 이제 그 예외로 둔다라는 식의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이제 다 이제 자본가들이 이것들을 다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방식인데, 여전히 이제 똑같은 그 논리들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고용하는 이제 노동자의 수가 일정 수를 넘지 말아야 되니까 실제로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는 훨씬 더 큰데 그러면 이제 이 법률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요? 공장이나 기업을 임의로 쪼개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이런 이제 명의만 다른 회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7절에서 발제자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일단 번째 11장 질문. 말고에 10장 7절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질문 1번이 그 네, 부분인데, 네네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뭐 프리랜서, 뭐 플랫폼 노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약간 노동법을 좀 회피하고 하는데 이게 좀 표준 노동일이 좀 계산하기 무모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그들이 물론 맺는 계약이 그 이제 겉으로만 이제 보장된 자유로운 계약이고 일의 양적 측면이야 이제 그 기록을 이제 다 하니까 그거야 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자본가나 관리자가 그들을 직접 감시하지 않고 또 그들의 뭔가 일이라는 것도 노동 시간보다는 할당량으로 측정되는 면이 또 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모호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부분은 그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6편에서 이제 임금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과급 형태의 이제 임금 또는 이제 개수 임금이라고 부르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그 노동 임금과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 노동 강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가 굳이 직접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노동일을 예,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고강도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편리한 방식이 이제 그 개수임금 성과급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미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그 택배 노동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이제 한 건을 배달할 때 몇 시간이 걸리는지가 이미 경험적으로 산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노동자가 어쨌거나 이제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이 이제 그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지니까
장시간 노동이 이제 불가피한 수준으로 노동자의 몫이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본가들은 그런 것들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 노동지를 계산하는 게 이제 모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겉으로 보아서 자본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돼 있는, 즉 법률이 경제적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도 전면적으로 이제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고 동일한 이 규제 하에 두면은 표준 노동지를 얼마든지 계산을 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자본가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이제 변명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음. 11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독점권, 이제 그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의 자본 축적 능력을 넘어서는 이제 자본 결집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떤 그 국가가 이제 그 국가 내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제시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고, 이런 사회에서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국가가 나서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되기도 하고, 뭔가 그 기업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랑도 이제 경쟁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독점권이라는 게 딱 한 나라에만 집중돼 있으면 이제 그게 딱히 메리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그 개인의 추종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자본을 이제 결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1권 7편에서 자본의 축적 과정을 공부하면서 등장하는데, 제일 일반적인 방식이 신용이에요. 그,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책에서, 텍스트에서 이제 나올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가가 자기 휘하의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잉여 가치만 예, 추가적으로 자기의 덩치를 불리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그 발전 정도, 확장 정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용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 전체에 그 존재하는 화폐, 당장 사용되고 있지 않은 화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게 뭐 은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방식을 통해서든 특정한 자본가한테 처분을 맡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제 비약적인 생산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신용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신용에 관한 뭐, 본격적인 분석은 3권 5편쯤 돼야 되는데, 일단 이제 1권 후반부로 가면은 자본의 축적과 관련해서 신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신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 그리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국가 권력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그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조금 약화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써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 이른바 선진국들의 그 거대 기업들은 자국 내 시장을 그 대상으로 해서 생산한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생산을 했습니다. 이미 19세기 당시에도 이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일국 수준에서의 독점권조차도 대단히 이제 큰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이 국가가 타국에 대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우위라든가 뭐 흔히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타국을 일방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이제 수탈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독점권을 부여하는 건 예,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이제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일국 수준에서 특정한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특정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부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정리하면은 신용기구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방식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또 질문해 주십시오. 아,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또 10장 7절하고 11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장 전체에서 나와 있듯이 자본가가 결코 자발적으로 그 노동일을 단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네, 그 자본가들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예, 노동자 계급의 그 저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가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동일을 규제할 것 같지만 왜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 관련해서 뭐 대단히 멋들어진 비유가 나와 있죠. 자, 364쪽입니다. 364쪽에 아래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자기 주위에 있는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발제자께서 김채린 씨가 이 부분 읽어주세요. 네, 자기 주위에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 투기의 경우에도 언젠가 한 번은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 가격이 폭락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의한 강제, 이것밖에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사회 구성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합의,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이제 그 의미를 다시 되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쪽 이제 하단에 보면은 그 2편의 마지막 6장의 이제 마지막에서 그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행해지는 유통 과정은 이른바 천부인권의 낙원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 과정을 지나서 생산 과정으로 들어갈 때 등장인물의 상황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욱 씨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소유자로 다른 상품, 화폐의 소유자와 상대하고 있었다. 즉, 상품 소유자에 대해 상품 소유자로 상대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때의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hin정이 위에 검은글씨로 증명한 것이었다.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매해야 하는 것이란 기간이라는 것. 사실상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있는 한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폭로된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사회적인 장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의 이제 마지막에 천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른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은 사실은 아무짝에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노동일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뭐 이른바 뭐 겸손한 대안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 이 권리장전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그 용어죠. 그래서 이제 대원장이라는 용어도 이제 거기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천부인권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최병희 씨가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형식적 전제로 강조하는 자유로운 노동 계약을 정당화하려는 방법으로서 상부 구조가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으로 뭘 지적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네, 그 딱히 압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네. 각자의 이제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누군가는 노동자로서 누군가는 이제 자본가로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주입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중의 의미에서의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자유인데 어쨌거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이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결국 그런 건데, 예, 그게 바로 이른바 이제 경제적 강제입니다. 경제 외적 강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충분히 확립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발제에도 나왔고 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406쪽 제일 하단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부터 다시 발제자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어떤 생산 부문에서 일어났던 노동일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 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일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 자기 노동력이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1대1로 마주서서는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른바 상부 구조는 이런 사실을 이제 은폐하고 대중들, 노동자들을 그걸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데 이제 그 기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제 직간접적인 교육, 제도 교육이든 이른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접해지는 정보든 간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착취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어쩌면 그건 이제 그 주된 그 역할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 시기의 그 착취 내지는 수탈은 경제 외적 관계, 신분제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 권력의 이제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가장 큰 그리고 이제 주된 역할을 했었다라면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 생산 자체의 그 성수기 바로 이제 이 경제적인 강제가 대중에게 가하는 그런 강제가 제일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전에 이제 계급 사회와 구분되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답이 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10장 그 7절에서 더 없으시면 11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막스가 이제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에 대한 법칙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부터 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잉여가치율이라는 개념은 그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은 그래서 잉여가치율 곱하기 여기서 이제 V는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한 사람이 임금이라는 형태로 받는 그런 이제 그 가변자본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N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취득하는 잉여가치량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대문자 S, 라지 S라고 하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잉여가치에다가 노동자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1법칙과 관련해서 그 막스가 뭐 이런저런 그 새로운 용어들을 정의하고 조금 이제 복잡하게 쓰고 있는데 뭐 단순화시키면 결국 이런 거죠.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율 곱하기 노동자 한 사람의 이 제공하는 이제 에게 지급되는 이제 임금, 노동력의 가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n을 곱하면 자본가가 노동력 구입을 해 지출하는 가변자본, 우리 책에서 이제 라지 V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 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본가가 노동자들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잉여가치량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뭐냐면은 이 잉여가치량과 관련해서 잉여가치율과 노동자의 수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착취율, 잉여가치율이 어떻게 증대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텐데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잉여가치율을 증대시키는 방식은 예외 없이 동일한 규모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은 늘어나지만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면 반대로 이건 이제 잉여가치 이윤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상충하게 되는데, 잉여가치율의 중대와 이제 노동자 수의 감소가 어느 정도까지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만 보면은, 잉여가치율이 충분히 증대하면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일이라는 게 24시간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실제는 그것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이제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수의 감소를 착취율의 증대로 보존하는 게 무한정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막스가 이미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우리 책에 보면은 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416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이야기 있죠. 평균 노동일의 이제 절대적 한계가 가변 자본의 감소를 잉여 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에 절대적 한계,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를 올리는 것에 의해 보상하는 것에 절대적 한계를 이룬다. 이게 이제 제2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소미 씨가 잠깐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이자명한부터요. 이 자명한 제2법칙은 이후에 전개되는 자본의 경향, 즉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 즉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가변적 자본 부분을 가능한 축소시키려는 자본의 경향,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잉여가치량을 생산하려는 자본의 또 다른 경향과 모순된다. 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하다. 예, 좋습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동시에 이제 가능하면 적은 수의 노동자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뭐 일권 수준에서는 딱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권 7편에서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볼 때, 예, 자본가가 생산을 위해서 투입하는 자본 중에서 불변 자본에 비해서 가변 자본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막스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이게 이제 이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그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이윤율을 경향적으로 저하시키는 걸 불가피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은 3권 3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권 수준에서 이것의 이제 그 출발점이 되는 기본적인 법칙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칙은 박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현상하고 충돌한다,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까 발제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제 모든 경험과 모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변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가변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자본가보다 적은 이윤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른바 평균 이윤율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3법칙 자체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가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편의상 이제 단순화시킨 두 개의 예를 보면은 자본가 1은 100만큼의 자본을 90만큼을 불변 자본에 10만큼을 가변 자본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잉여가치율을 100%라고 가정을 하면은 잉여가치가 V가 10이니까 잉여가치도 10만큼 생산이 될 거다라는 거야. 생산된 상품의 총가치는 110이고 잉여가치율이 아니라 이제 이윤율. 이윤율은 잉여가치를 총자본에 대해서 계산한 거니까. 이윤율은 투하자본이 100이고 잉여가치가 10이니까 10%가 됩니다. 근데 자본가 2는 똑같이 100만큼의 자본을 지출했으면서 불변 자본에는 10, 가변 자본에는 90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잉여가치율 100%인 상황에서 잉여가치가 90만큼 생산이 되고 생산되는 이제 상품의 가치 크기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이윤율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자본가 1이나 자본가 2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이윤율.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자본을 투입했으면 대체로 같은 크기의 이윤을 얻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평균 이윤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에서는 50%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한 법칙하고 이제 충돌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사실 이게 이제 막스 이전에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 시절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 동시에 이게 이제 뭐하고도 관련이 되냐면은 개별 상품의 가격이 그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그 상품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스미스나 리카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막스가 이제 속류 경제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노동가치 이론이 이제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거부하는 이런 이제 빌미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환 씨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겉모습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매개항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치 0분의 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 대수학의 처지에서는 많은 매개항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 좋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수학이 등장을 해버렸는데, 자, 0분의 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사실은. 0분의 0을 0으로 나누는 거는 이제, 뭐가 됐든 간에 0으로 나누는 건 이제 불가능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막스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미분 개념입니다. 예,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계산법이라고 알고 있는 미분법이 아니라 이 미분법이 성립하는 수학적 바탕이 되는 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엄밀한 접근은 뭐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그 수학에서 발전하면서 19세기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미분이라는 개념,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기 전에 이미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분법이 발명이 돼서 계산을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당시 해석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해석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미분법, 적분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용하면서도 이게 과연 수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찍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천재들이 만들었으니까 맞겠지라고 해서 쓰고 있었는데 명확한 수학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19세기에 이제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면서 그 근거가 확립이 되죠. 그래서 막스가 이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나름 독학으로 당시에는 이제 첨단 수학이었던 이 분야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막스가 자신의 박식을 과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좀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초등대수학 수준에서는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자본론 3권 2편에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는 지금 3권 초고를 다 써놓은 상태에서 자본론 1권을 출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3권 2편에서 이윤이 평균 이윤으로 되고 그러면서 상품이 가치대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산 가격대로 팔린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알려면은 아직 많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난제는 막스가 최초로 해결을 했던 건데 이 문제에 맞닥뜨려서 서로 다른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환 씨 마저 읽어주십시오.
고전파 경제학은 비록 이 법칙, 제3법칙을 정식화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고수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가치 법칙의 필연적인 결론이기 때문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무리한 추상에 의해 이 법칙을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리카도 학파가 어떻게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가는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속류 경제학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을 무시하고 이와는 반대로 현상의 외관에 매달리고 있다. 스피노자와는 반대로 속류 경제학은 무지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하느님 이외에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스피노자는 무지는 결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믿는 것이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나 리카도 전통의 이제 고전파 경제학은 어거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상품 가격이 그 자본가가 평균 이윤을 얻게 되는 수준으로 판매되는 이유, 가치와 가격이 괴리하는 이유를 어거지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속류 경제학, 오늘날의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의 선조들은 그걸 빌미 삼아서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의 외관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라는 건 없고 가격이 곧 가치다라는 식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충분한 근거가 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신학을 비판한 거죠. 그분이 과연 이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 그분 말고는 이런저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분이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지를 근거로 대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속류 경제학, 주류 경제학은 그렇게 갚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뭐 해당 부분은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때 다뤘습니다. 7권 가치와 가격 이제 파트 2에서 강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론 3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본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예, 예, 그냥 그 돈만 많다고 자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은 노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 타인의 잉여 노동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이제 그 현상 유지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가치 증식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본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 그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화폐액을 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증법의 여러 법칙 중에 하나인 양질전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 화폐가 자본으로 될 수 있는데 모든 화폐가 자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많은 화폐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충분히 많아야 그것이 비로소 이제 자본으로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질전화의 법칙이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사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422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시간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미숙 씨 이 부분 잠깐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자본은 먼저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곧장 생산 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해온 형태의 잉여가치의 생산, 즉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 방식 그 자체의 어떤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예, 이런, 좋습니다. 일단 이거예요. 자, 뭔 소리냐? 3편의 제목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인데요. 실제로 3편의 본문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안 나왔어요. 뭐 역자주의는 나올지는 몰라도 본문에서는 제목 빼고 안 나와요. 절대적 잉여가치라는 용어 자체가. 근데 우리가 절대적 잉여가치가 뭔지는 이미 공부를 한 거죠. 방금 이제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 이게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제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부르는지는 다음 시간에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공부하면서 두 개념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걸 공부한 이유는 뭐냐? 일단은 잉여가치의 생산을 생산 방식, 기술적 조건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단 살펴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 거고, 다음 시간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이제 또 다른 방법,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지겠죠. 그 문제는 이제 5편에서 살펴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본론 1권 3, 4, 5편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안배되어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네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복습 이후에 내년도에 진행할 1권하 발제들 일정표 보시고 한 번씩 시간 맞춰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